안녕하세요, 모모수입니다. 오늘은 정리하는 뇌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청 역행자 책에서 클루지하고 정리하는 뇌 책이 두 권이 많이 추천이 돼 있어가지고 두 책이 궁금해서 두 책은 보게 됐어요. 그래서 클루지 책을 읽고 정리하는 뇌 이 책을 이제 읽게 됐습니다. 이 책이 서점에 가면 항상 가판대에 이렇게 올려져 있어가지고 이 책이 되게 궁금하다, 어떤 내용일까 생각은 했는데 네, 정리하기 싫었죠. 저의 정리 별로 어려워해가지고 정리하기 싫어서 이 책을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이 책이 자청이 클루지랑 이 책을 추천을 해서 이 책이 그렇게 서점의 메인 자리에 이렇게 올려져 있었구나, 이런 사실을 지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하고 클루지 보면서 자청 책 내용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거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환경을 정리하고 조직하려고 한다. 대부분의 포유류는 자기가 먹고 자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설하도록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다. 개는 자기 장난감을 모아서 바구니 안에 담아둔다. 개미는 자기네 집단의 구성원이 죽으면 시체를 매장지로 옮긴다. 딘 앤 델루카의 고급 테이크아웃 음식이 정말 최고일까? 중요하지 않다. 그 정도면 충분히 좋기 때문이다. 만족하기는 인간이 생산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토대 중 하나다. 중요하지 않은 결정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을 때, 더 정확히 표현하면 개선해 봤자 우리의 행복이나 만족을 별로 높여주지도 못할 것을 찾아내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을 때 이런 선택 방식을 사용한다. 앨런은 이렇게 말했다. 뇌는 당신이 전념하는 모든 활동에 기준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당신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그래야 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일이고,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일은 하고 있지 않아도 괜찮은 일이라 하지 않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찜찜한 생각이 남아있으면 마음이 맑아질 수 없다.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여기는 것이 있으면 마음 바깥에 신뢰할 만한 시스템에 담아내야 한다. 그 신뢰할 만한 시스템이 바로 글로 적는 것이다. 3 곱하기 5인치 카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아이디어나 과제를 카드 한 장당 하나씩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아이디어나 과제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처리한 다음에는 쉽게 버릴 수 있다. 카드 한 장에 정보를 하나씩 기록하면 신속한 분류와 재분류가 가능하고 임의 접근도 가능하다. 이 경우 어떤 아이디어라도 단독으로 접근할 수 있고 함께 적힌 다른 아이디어를 다른 곳에 옮겨 적을 필요 없이 그것 하나만 뭉치에서 빼낼 수도 있고 카드 뭉치 속에 다른 비슷한 아이디어들과 함께 모아 놓을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들이 비슷한 개념인가에 대한 기준이나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하나로 묶어주는 기준이 변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시스템은 순차 접근뿐만 아니라 임의 접근도 가능하기 때문에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변 정리하는 것들, 장소를 정리하는 것들, 그리고 내 머릿속을 정리하는 것들, 그리고 시간을 정리하는 거, 이렇게 다양한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소 기억은 과일나무, 샘물, 산, 호수 등 움직이지 않는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수십만 년에 걸쳐 진화했다. 장소 기억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생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정된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옮겨 다니는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일에는 그리 신통치 못하다. 칫솔의 위치는 기억하는데 안경의 위치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요. 장소에 대한 기억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런 게 좀
본능이 있구나. 이런 부분 좀 더 체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작업 기억과 주의력은 대략 5개에서 9가지 정도의 서로 상관없는 항목에서 한 개에 부딪힌다는 것이 오랫동안 정설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좀 더 최근에 이루어진 몇몇 실험에서 그 숫자가 현실적으로는 4에 가깝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주의력이, 작업 기억이 4가지 정도가 좀 더 이제 선명하게 한계가 있다는 그 4가지에 가까워졌다고 밝혀졌다고 하네요. 효율성 전문가 네이비드 앨런은 사람들이 정리정돈하고 싶다고 말하는 의미는 보통 자신의 물리적, 정신적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임지심리학에서는 그런 통제력을 얻으려면 자주 쓰는 물건들은 눈에 띄게 만들고 자주 쓰지 않는 물건들은 숨기라고 한다. 이 원칙은 원래 TV 리모컨 같은 물건의 설계를 위해 만들어졌다. 사람들이 색상 밸런스를 조정하는 버튼이 채널을 바꾸는 버튼 바로 옆에 달려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채널을 바꾸려다가 실수로 그 버튼을 누를 수도 있으니 말이다. 리모컨 디자인을 제대로 하려면 잘 사용하지 않는 버튼은 플립 패널 아래에 숨겨놓거나 적어도 자주 사용하는 버튼과는 떨어진 곳에 달아두는 것이 좋다. 그래서 되게 항상 잡는 리모컨의 디자인에도 이런 철학이 있구나, 이런 뇌과학적인 근거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었어요. 수십 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인간의 학습은 맥락 그리고 그 학습이 일어나는 장소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나중에 시험을 보게 될 교실에서 시험 공부를 한 학생은 다른 곳에서 공부한 학생보다 성적이 좋았다.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다가 어린 시절에 살던 집으로 돌아가면 잊고 있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온다. 우리의 소유물 각각에 대해 장소를 지정해 놓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한 물건을 특정한 공간과 연관시키면 해마가 우리를 대신해서 기억해 준다. 그래서 장소, 이런. 그래서 수학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라는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학원에 가면은 집중력이 잘 된다. 환경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어서, 그리고 항상 거기서는 집중을 해봤던 버릇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신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죠. 스탠퍼드 대학의 신경과학자 러스 폴드락은 멀티태스킹을 하는 동안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면 정보가 뇌의 엉뚱한 부분으로 간다는 것을 밝혀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TV를 보게 하면 학교 공부에서 얻은 정보가 선조체로 간다. 이것은 사실과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과정과 기술을 저장하도록 특화된 뇌 영역이다. TV 때문에 정신이 산만해지지 않았으면 정보가 해마로 갔을 것이다. 해마에서는 정보가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되고 범주화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검색하기가 더 쉽다. MIT의 얼 밀러는 이렇게 덧붙였다. 사람은 멀티태스킹을 아주 능숙하게 할 수 없다. 멀티태스킹을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뇌가 이렇게 속이는 일에 아주 능숙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게다가 과제 사이를 전환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대사 비용이 들어간다. 하나의 과제에서 다른 과제로 주의를 전환할 때 전전두엽 피질과 선조체는 산소를 함유한 포도당을 태운다. 과제에 집중할 때 필요한 연료 역시 포도당이다. 멀티태스킹을 할 때처럼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주의 전환을 하다 보면 뇌는 연료가 금방 바닥나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금세 탈진하고 정신이 혼란스러워진다. 말 그대로 뇌의 영양분을 소진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인지 수행 능력과 신체 수행 능력 모두의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나 반복적인 과제 전환은 불안을 야기한다. 불안은 뇌 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높이고 이것은 결국 공격성과 충동적 행동으로 이어진다. 반면 과제에 집중하는 것은 전대상회와 선조체에 의해 통제된다. 일단 중앙관리자 모드로 들어가면 그 상태에 머무르는 데는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보다 에너지가 덜 들며 실제로 뇌가 필요로 하는 포도당의 양도 감소한다. 처리 수준, 인지심리학의 원리인 처리 수준.
levels of processing을 따르면 더욱 깊은 수준에서 처리되는 항목,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항목은 기억에 더욱 강력하게 부호화하는 경향이 있대요. 이게 이제 교육과 관련이 되는 건데, 새로운 학습 자료를 배울 때 책이나 강의를 통해 수동적으로 배우기보다는 스스로 알아내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큰 이제 이 기억이 남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동료 교수법이 학교에 도입되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면서, 이렇게 그냥 수동적으로 배우는 입장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동료를 가르친다거나 내가 새로운 것을 스스로 발견하는 거, 이런 것이 더 강력하게 기억에 남는다는 부분이 교육과 연관이 있어가지고 재미있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책에 잠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행자에서 나오는 그 잠 부분이 여기서 이제 인상을 받으셨구나, 참고를 하셨구나,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었죠. 당신도 한 번쯤 잠을 줄일 수 있다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아니면 오늘 밤 잠을 1시간만 줄였다가 내일 밤에는 1시간 더 자서 보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봤을지도 모른다. 귀가 솔깃해지는 얘기지만 이는 연구를 통해 입증되지 못했다. 잠은 최적 능력 수행, 기억력 생산성, 면역 기능, 기분 조절 등에 관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잠이 조금만 줄거나 늦게 잠들거나 밤을 새우는 등 몸에 밴 수면 습관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그 후로 여러 날 동안 인지 수행 능력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프로 농구 선수의 경우 하루에 10시간을 자면 수행 능력이 극적으로 개선되어 프리드로우와 3점 슛이 9%나 향상되었다. 대부분의 사람이 6시간에서 8시간 자고 16시간에서 18시간 깨어있는 수면 각성 패턴을 따른다. 이것은 비교적 최근에 발명된 패턴이다. 그러니까 보통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뭐 6시간에서 8시간을 자고 그 후에는 이제 하루 종일 깨어 있는 수면 패턴을 지금 현대인들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최근의 일이라고. 인류의 역사 대부분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오후 낮잠 말고도 잠을 2번에 걸쳐서 나누어 잤대요. 이것을 분할 수면 혹은 이중 모드 수면이라고 하는데, 수면 1라운드로는 저녁을 먹고 나서 4-5시간 정도를 자고 한밤중에 1-2시간 정도 깨어 있대요. 그 다음에 다시 2라운드로 4-5시간을 잔대요. 그러니까 잠을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잤다는 거죠. 한밤중에 깨어 있었던 것은 야행성 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이렇게 이중모드 수면이 생물학적으로 정상인 듯 보이지만 인공 조명의 발명으로 이것이 깨어졌다고. 이중모드 수면에 낮잠을 더하는 수면 방식이 건강에 더 좋고 삶의 만족도, 효율, 수행 능력을 더욱 크게 증진시켜준다는 과학적 증거도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낮잠은 짧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자는 게 좋고, 이제 일단은 자는 시간과 깨는 시간을 알람을 맞추거나 해서 항상 이제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잠을 잘 자기 위한 몇 가지 지침.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라. 아침에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 필요하면 알람을 맞춰 놓아라. 밤 늦게까지 깨어 있어야 했더라도 다음날 아침에는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 단기적으로 수면 사이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수면의 양보다 중요하다. 잠은 시원하고 어두운 방에서 자도록 한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하거나 차질이 생기면 그것으로 자신의 경력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결론 내린다. 이것은 나하고 안 맞아. 반면 성공한 사람은 차질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목표를 완수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지식을 얻게 되는 기회라 여긴다. 성공한 사람의 내면의 대화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경험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성공한 사람들은 앞길이 험하리라 예상할 줄 알고 그런 험한 길이 순조로운 여정을 방해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을 과정의 일부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틸의 말처럼 이들은 삶은 편안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에 굴복하지 않는다.
차질에 대한 회복 탄력성에서는 전두엽이 한 역할을 담당한다. 자기평가 그리고 자기의 수행 능력 판단에 관여하는 두 하위 영역은 배외측 전전두엽 피질과 안화 피질이다. 이 둘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우리는 자신을 가혹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런 회복 탄력성에 관한 부분을 있었고, 그리고 인생의 시간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으로 계속 계산된다고, 인식된다고, 인지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0살짜리 아이에게 1년은 40살 어른보다 2배 더 길게 느껴진다. 이 아이는 1분만 조용히 있으라고 해도 그렇게도 길게 느껴졌는데 어른이 된 지금 1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시간이 빨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데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 30을 넘기면 반응 속도, 인지 처리 속도, 대사 속도가 느려진다. 따라서 신경 전달의 실제 속도가 느려진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느려진 생각의 속도에 비해 세상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인상을 받는다. 오, 재밌었어요. 왜 어른이 되면 시간이 더 빨리 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전달 속도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앞에 내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인생을 대하는 관점이나 선택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시간의 한계가 인식이 되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실천에 옮길 수 있고 정서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이 최우선이 된대요. 그래서 노년층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규모가 작고 그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며 젊은 사람들보다 새로움에 대한 끌림도 덜하지만 젊은이들만큼이나 행복하다는 것은 연구 결과에서 많이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버클리 캠퍼스의 신경과학자 윌리엄 제거스트는 치매와 관련해서 우리는 사람이 75세가 되어서 무엇을 하느냐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40세나 50세 때에 무엇을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증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회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사회활동에는 뇌의 아주 여러 부분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사회활동을 원활히 하려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해석해야 하고 새로운 개념도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사회활동을 하려면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새로운 정보를 소화해야 한다는 압박도 있다. 인지활동과 마찬가지로 평생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도 알츠하이머 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위한 정보의 정리 방법.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완벽한 해결이 가능한 일은 나한테까지 올라오지 않는다. 그런 일은 이미 다른 누군가가 해결했다. 해법이 명확한 결정이라면 대통령이 아니라 그 아랫선에서 누군가가 결정을 내린다. 대통령에게까지 올라가는 결정은 아랫선에 있는 모든 사람을 쩔쩔매게 만든 문제들 뿐이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 것은 대부분 두 가지 다 손실이 일어나는 선택 중에 하나인 거죠. 아니면 두 가지 선택안 모두 부정적 결과가 일어나는 쪽인 건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통령은 둘 중에 어느 결과가 더 나을지 결정해야 하는 입장이 되는 거고, 이 지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확률 싸움이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결국 뜻대로 되지 않을 확률을 30에서 40% 정도는 안고 가야 한다. 가장 성공적인 다국적 기업의 최고위급 경영 간부들이 공유하는 5가지 원칙이 설명되어 있다. 상호 신뢰를 통해 응집력 있는 팀을 구축하라. 인식을 공유하라. 간결하고 명확한 기대치와 목표를 제시하라. 모든 수준에서 노동자들이 훈련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라. 분별 있는 위험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여기
그 두 가지 형태의 사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통제, 소재, 내부자. 그리고 한 부류는 통제, 통제, 소재, 외부자. 그러니까 통제, 소재. 그러니까 사람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소재가 내 안에 있는 사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통제, 소재, 내부자. 그리고 통제, 소재, 외부자는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업무를 배정받는 거에 대해서 수능적이고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편인데, 그래서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상황을 주도하고 창조적인 노동자는 자율성이 없는 업무를 맡으면 질식할 듯 답답해하고 실망과 지겨움을 느낀다고. 이 경우 이들의 업무 수행 동기는 극적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경영진이 직원들의 동기부여 스타일의 차이를 눈여겨봐서 통제, 소재, 내부자에게는 자율적인 업무를, 통제, 소재, 외부자에게는 그보다 자율성이 조금 더 제한된 업무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직 관리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이런 앞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위키피디아, 구글, 빙, 다양한 인터넷 도구들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그 많은 다양한 정보들 안에서 맹목적으로 이 정보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표면적으로 표면적 타당성, 그리고 편향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서 걸러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런 교육, 그리고 전문성의 개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 개발이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뢰할 만한 정보원인지, 그렇지 않은 정보원인지를 가려내는 일,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은 무엇이고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 가려내는 일, 이 두 가지 기술이 포스트 위키피디아 시대, 포스트 구글 시대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서,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세심하고 상냥해지기, 타인에게 관대해지기,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돕기, 낮잠 자기 등이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은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챙겨야 했던 무법천지의 서부 시대와 비슷하다고. 디지털 시대의 사기꾼, 거짓말쟁이, 엉터리 물건 판매원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일은 인터넷 사용자 각자의 몫이다. 이 또한 그림자 노동의 사례로 들린다면 제대로 본 것이다. 정보의 진위를 증명하는 일은 정도는 다양하지만 도서관 사서, 편집자, 출판사에게서 책임지던 일이었다. 그렇죠. 교수와 맞먹는 학위를 지닌 도서관 사서를 두는 대학도 많다. 훌륭한 사서는 학자들의 학자다. 이들은 엄격하게 검토된 학술지와 자비, 출판물의 차이에 익숙하고 서로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적 과실이나 신뢰성 때문에 생기는 논란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으며 공정한 관점을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 지침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정보에 대해서 이 정보가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대체로는 지금까지는 책이었으니까 책의 도서관의 사서들이 책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런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런 역할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해지고, 왜냐하면 책 이외의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다 열려버렸으니까, 또 그리고 누구나 전자출판이나 1인 출판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니까 그 정보를 잘 가려내고 사기당하지 않고 그런 거, 거짓말쟁이, 잘못된 정보들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긴 책이에요. 제가 책을 읽다 보면은 이제 대체로 책들이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거는 각 주까지 합치면 이제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그 자세하게 잘 설명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 내용들마다도 이제 첨부된 예시나 다른 언급된 책들이나 설명들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 편인데 저는 되게 빨리 쭉 한번 읽어봤고 그 전에 예시 같은 것들은 다른 책에서도 많이 등장을 했어가지고 그런 건 좀 더 빨리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